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이상 찌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관장과 1대1 훈련을 하는 도중에 쓰러져 뇌출혈 증상으로 지적장애 판결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관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 택배로 50대 여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과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오늘 너무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또 내일 모레쯤에 다시 또 비가 온다고 하던데요. 좋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 제보 받아서 맨 처음 전해드린 사건이죠. 인천 남동구 한 상가 건물 주차장 길목 이렇게 막아둔 채로 엿새째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 차주 40대 남성 A씨입니다. 자, 결국 경찰이 체포영장 그리고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경찰 잘하셨고요. 하지만 더 쉬운 방법, 남의 사유지에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강제로 차 끌고 갈 수 있게, 견인할 수 있게 하는 법 좀 빨리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에까지 경찰력을 낭비해야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드네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좋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미국 콜로라도 삽니다. 여긴 사유지에 외부인 주차하면 바로 견인이에요. 도대체 한국법 왜 이래요? 하신 이성수님,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시드니 사는 주부입니다. 사반 한 번도 안 빼먹고 꼭 봐요 하신 이인희님, 코미디 프로보다 사반이 더 좋습니다 하신 곤 에스텔님, 해외여행 다녀와서 지난주 사반 못 봤네요 하신 김윤정님, 철원 와수초등학교 동창들 졸업 40년 만에 여수여행 다녀왔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신 허현미님, 어제 신랑 생일이었어요. 퇴근길에 케이크 사서 불어줬습니다 하신 김연숙님, 개 키우시는 분들 제발 입막에 목줄 좀 확실히 해주세요 하신 강성희님, 박별님, 영도바람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 6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손짓하니 10명이 으르르르르르. 자, 사반 가족께서 피 끓는 심정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한 치킨집 아닙니다. 단체 손님 10명이 열심히 치킨을 냠냠냠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주방 한번 쓱 훑더니 어색하게 뒤를 돌죠. 그리고는 출입문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뒤쪽으로 야, 지금이야 하듯이 딱 뭔가 신호를 주자 일행등이 우르르르르르 일어납니다. 마침 홀로 나온 사장님 나왔어요. 사장님 나왔어. 자, 마주치니까 사장님 저 화장실 어디예요? 하고 묻고 주의를 분산시킨 듯이 한 듯이 화장실은 무슨 집에 가는 거지. 자, 먹튀였습니다. 자, 이 기자, 여태껏 저희가 별의별 먹튀 소개해드렸지만 10명이 저렇게 집단으로 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 4월 4일 오후 7시 반쯤인데요.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치킨집입니다. 단체 손님 10명이 먹튀를 했는데 이들이 26만 원가량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었습니다. 사장은 당시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는데 배달 주문 전화 받는 사이에 저렇게 한 번에 우르르 나갔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일주일 뒤에 경찰통해서 일행 중 한 명이랑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행이 사장한테 웃으면서 일행이 낸 줄 알았어요 라고만 얘기하고 끝까지 사과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손짓하면서 나갔던 바로 그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담배 피우러 나간 거였다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사장이 그래서 따졌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러 나갔다는 사람이 손짓은 왜 하며 우산까지 왜 챙겨 나가냐. 다른 사람들은 가방까지 챙겨 나갔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좀 얼버무렸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매장에 찾아와서 술값만 계산을 한다고 하길래 사장님이 당시에 테이블 못 치우고 장사 못한 피해, 술값, 또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후에 일행 중에 2명이 가게로 직접 찾아와서 합의 바란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장은 고소를 택한 상황입니다. 이야, 진짜
우산을 챙겨갔어요. 그 와중에. 그러니까 뭐 알뜰살뜰하게 다 챙겨갔네요. 무슨 먹튀 기네스북도 아니고 10명이 동시에 저렇게 나가는 거. 26만 원. 네, 저도 처음 봤는데 일단 뭐 사장님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의 등이 좀 다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관할서에서 먹튀 일행 중에 한 명하고 연락이 됐는데 술값을 받을 거냐 고소할 거냐 약간 양자택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경찰이. 고소하게 되면 술값은 민사라 받기 힘들다. 보통 수사하면서 좀 저쪽이랑 합의를 보라고 하던가 술값은 계산해야 처벌이 약해진다라고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피해자 쪽에 전화해서 둘 중에 하나를 양자택일하라는 거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찰은 심지어 아니 그 단체로 나가다 보면 손짓해서 나갈 수도 있지 않냐. 그럼 계산하고 손짓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니까 경찰이 마치 가해자들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이제 이 점주님께서 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뭐 경찰에서는 저 사람들 중에 한 명 정도만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하고 뭐 사장이 다 술값 다 필요 없다 사장님이 10명 다 조사해서 검찰로 넘겨달라 이렇게 하고 고소를 했는데 지금 4월 4일 날 있었던 일이니까 대략 한 3개월이 다 돼가네요. 예. 아직까지 경찰에서 어떤 연락도 없다 이러면서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질 옥바라지 카페. 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란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일부 카페 회원들이 수용자들을 옹호하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해당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사건 반장의 지상과제,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주소랑 사진까지 공개하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든가, 또 자기 애인 별칭이 안쪽인가 봐요. 우리 안쪽이랑 데이트했는데 하복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너무 잘생겼어. 라는 말을 하는가 하면 반성문에 도움되는 책을 사줬더니 다른 빵동지들의 부러움을 독차지했나 봐요. 우리 자기 어깨에 힘들어갔을 거 생각하니까 완전 뿌듯해. 이거 누가 보면 독립운동하다 촉된 줄 알겠어요. 이거 진짜. 예? 양 변호사님. 글쎄요, 이게 뭐 수용자들의 어떤 가족들이 뭐 지금 주고받는 글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뭐 교도소 식단표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또 이 면회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거 정도를 나누시는 거는 그렇죠. 뭐 괜찮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뭐 저것까지도 저는 애교로 보는데 이제 피해자에 대해서 재판이 잘못됐다고 해서 피해자 탓을 하는 경우들까지 아이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성범죄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왜 미성년자가 아무리 시킨다고 왜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뭐 그 시킨다고 그런 행동을 하냐. 딸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그런 글이 있는가 하면 뭐 이게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 말만 듣고 이 사람을 처벌해도 되는 거냐. 사실 어린아이 말만 듣고 처벌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밖에 조사들을 굉장히 철저히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가족의 입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또 만에 하나 저거를 피해자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라면 더 어찌 보면 또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섬세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뭐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가족, 지인들끼리야 뭐 저럴 수 있겠죠. 하지만 저런 공론회장에서 일단 뭐 외부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제 저런 얘기들은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갖다가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거는 엄연히 저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이 살면서 다리를 뻗을 때하고 이게 집어넣을 때 그 구분을 갖다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세울 게 있고 내면적으로 소화를 할 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식구에 있어서의 어떤 그 단점이나 이런 것은 작게 보이고 또 억울한 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이 어떤 법을 갖다가 위반한 그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복으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저런 자세가 장기적으로는 현재 지금 수감을 하고 있는 자기 그 식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저런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알고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해서 또 어떤 그 범행을 갖다가 재범을 하게 되면 아마 옥바라지를 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 보죠. 잘못 걸린 지하철 악당입니다. 자, 8년 전 등장했던 지하철 최고의 빌런 단소 살인마 아시죠? 단소 살인마는 끝내 히어로의 응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보시죠. 자, 여긴 지하철 4호선 열차입니다.
자, 남성 2명이 마주보고 대치 중이에요. 지금 저쪽에 보시면 지금 어이구 로킥. 자, 파란 티가 흰 티 발로 퍽 찼습니다. 자, 주변 승객들 서둘러서 자리를 뜨는데 맞고만 있던 흰 티도 주먹을 휘둘러 보지만 하지만 역시 로킥. 아, 예, 옆칸으로 아이고 옆칸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요. 로킥을 한 번 더 때릴 것 같. 맞고서 주저앉습니다. 자, 파란 티가 경고를 뭐라고 하더니 자리를 떠났는데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남성 2명이 싸우는 영상이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요. 영상엔 흰 옷 입은 남성 그리고 파란 옷 입은 남성이 서로 대치를 하더니 갑자기 파란 옷 남성이 흰 옷 남성에게 냅다 로우킥을 갈기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파란 옷 남성은 내가 참아줬지 라면서 상대를 5번 이상 때렸는데요. 옆칸으로 이동한 뒤에도 대치는 계속됐습니다. 이후에 파란 옷 남성이 한마디 경고를 한 뒤에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영상이 끝나는데 이 영상만 보면 파란 옷 쪽이 흰 옷 쪽을 공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당시 상황 목격한 사람에 따르면 이 취객 그러니까 흰색 옷이 가만히 있는 파란 티 남성을 갑자기 발로 차고 때려서 이 피해 남성이 처음에는 옆칸으로 피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취객이 계속 따라가면서 이 때리다가 결국 저렇게 싸움으로 번졌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파란 옷 남성이 먼저 맞아서 뒷목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저 파란 티 남성분 이 방송 보시면 저희한테 연락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이 격투기에 좀 조예가 있으시잖아요. 로우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일단 지금 술에 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 상체를 잡고 공격을 하거나 말리거나 그러면 잡혀서 더 신랑이가 커질 수가 있잖아요.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 파란 티 입으신 분이 뭐 격투기를 했는지 어쩌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렇게 실랑이를 최소화하면서 그냥 이 상대방을 못 따라오게 만든 걸로 효과적인 공격은 맞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어쨌든 뭐 저를 시청자분들이 탓하실지도 몰라도 이게 정당방위로 되기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뭐 양 변호사님 잘못이 아니죠. 네, 근데 우리 법이 그래요, 우리 법이. 근데 거기에 또 저도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직접 봤는데 댓글들이 저거 정당방위로 인정해줘야 된다, 혼내주는 게 잘한 거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뭐 그렇게 유튜브 보신 분들이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지, 지하철에서 제발 술 드시고 왜 멀쩡한 사람에게 맞을, 저게 무슨 험한 꼴입니까? 왜 그걸 당하세요? 얼마나 모냥 빠졌어요. 예, 자 다음 이어가죠. 여기저기 민폐 캠핑족, 말 그대로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캠핑카 한 대가 차선 하나를 그냥 절반 정도를 차지한 채 주차를 자, 심지어 옆 정자에다가 그늘막까지 연결해서 지금 캠핑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 캠핑카로 다른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서 지나가야 했는데 이게 무슨 민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희 충북 영동의 한 길가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왕복 2차선이니까 그냥 한 차선을 막으면 다른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가야겠네요. 지금 딱 보니까. 지금 보시면 차선 절반가량 차지하였고 나머지 절반 가지고 차는 절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옆에 정자는, 저 정자 때문에 저기 세웠나 보네요. 저기 이제 그늘막 겸 해가지고 그렇죠. 겸사겸사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은데, 뭐 사실 저를 제보하신 분은 자기도 캠핑을 다니는데 저런 사람들 때문에 캠핑하는 사람들 욕먹어서 자기도 캠핑을 정말 그만 다니고 싶다는 얘기까지 토로하셨습니다. 근데 저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물을 쌓아놓거나 구조 또는 교통에 방해를 하는 저런 행동 같은 경우는 1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을 과태료 해쳐질 수 있는 일이고요. 예. 무엇보다 민폐 캠핑족 한 분 때문에 다른 교통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던 중에 저 나무 틈 사이로 뭔가 이상하게 보여. 저거 뭐지 하고 딱 봤더니 텐트를 쳤어요, 누가. 아파트에다가 또 여기도 그 벤치랑 또 연결을 해놔가지고 저렇게 캠핑장을 만들어놨네. 자, 교수님, 이건 또 뭘까요? 저게 이제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 누가 이제 텐트를 쳐서요. 당시에 이제 그 입주민들 통행에 여러 가지 어떤 방해가 되니까 이 경비원이 가서 이제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 텐트 안을 갖다가 마음대로 열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어가지고 쩔쩔매면서 안에 계십니까라고 물었는데 텐트만 쳐놓고 딴 데 가 있었던 거죠. 아이고야. 그런데 다음 날 보니까 다행히 철거가 됐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저는 텐트를 치지 않아야 할 곳에 만약에 텐트를 친다면 이 경비 아저씨가 조치를 갖다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만 저렇게 치지 않지. 만약에 저렇게 안 쳐야 될 때 놨다라고 하면
다른 어떤 그 관리원들이 와서 저것을 갖다가 접어서 딴 데 이렇게 놔두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저거 일단 쳐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들여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저렇게 남들에게 폐를 갖다가 끼치는 예.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이 되고 있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겠습니다. 자, 닮은 꼴보다 똑 닮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축구 유니폼 입고 닭강정 튀기고 있는 손흥민 선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이거 혹시 치킨 광고 촬영? 내친 김에 찰칵. 자, 다음 거. 다음 거. 내친 김에 찰칵 세리머니까지. 자, 그런데 뭔가 조금 허전해. 2% 허전해요. 그렇습니다. 야.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야, 진짜 근데- 딱 3초만 봐야 됩니다. 저 왼쪽 사진. 오래 저는- 보면은 달라요. 저는 10초 이상 봤는데도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아, 진짜. 야, 근데 세상에 정말 유명한 분들 닮은 사람들이 왕왕 똑같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저기가 제주 그 동문시장의 닭강정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진이 올라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제주도 놀러 갔나 휴가 갔나 그리고 본인도 닮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토트넘 유니폼까지 입고 세리머니까지 따라하는 거 보니까 혹시 저 가게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시면 저걸로 또 영업 효과도 톡톡히 노리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저 닭강정 가게 제가 오늘 직접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예. 저 직원분 인터뷰 좀 하고 싶으니까 좀 제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좀 콜백을 달라 했는데 이 양반 연락을 안 주시네. 직원분은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거 괜히 저기 보러 한번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닮으셨어요.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효도폰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 왜? 그 시부모님께 저가폰, 그러니까 효도폰을 사드리자고 했다가 싸웠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시부모님이 휴대전화로 하시는 기능은 그 통화, 그리고 카톡, 유튜브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를 식당이나 버스에 놓고 내리시는 등 이렇게 분실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기본 기능 갖추되 요즘 효도폰도 잘 나온다. 이걸 사드리고 차라리 용돈을 많이 드리자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무조건 최신 기기 고집하면서 우리 둘 다 100만 원 넘는 휴대폰 쓰면서 왜 부모님께는 돈을 아껴야 하냐, 오히려 아내를 불효자식 취급했다고 하는데요. 아내 입장에서는 집안 사정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시부모님 휴대전화에 몇백씩 드릴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24개월 할부로 사는 거라서 부담도 딱히 안 된다고 아내를 계속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그리고 사건 반장 독립 채널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선영아, 꼬맹아, 너 이런 여자였어?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는 거야? 저가폰? 휴대폰? 이게 효도폰? 이게 효도하는 거야? 불효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부모님 친구들 만날 때마다 다른 양반들 다 비싼 거 들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만 저가폰 써봐. 이게 무슨 망신이니?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구도는 제가 처음 봤어요. 우리 이자연 기자 혼자. 좋아요. 다음은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오빠, 성문이 오빠 진짜 생긴 대로 나올 거야.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 누가 들으면 나 완전 나쁜 며느리인 줄 알겠어. 우리 친정 부모님도 다 저가폰, 효도폰 써. 아니 쓰시지도 않는 기능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 뭐해? 비싸기만 한 거 X. 야, 좋습니다.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 제가 전자기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간 좀 지나칠 만큼 이것저것 많이 사는데요. 스마트폰은 2019년에 산 거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고요. 기본 기능뿐만 아니라 최신 기능까지 다 됩니다. 근데 원래 나왔던 가격 지금 파는 거에 4분의 1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효도폰으로 나온 거 말고 한 1, 2년만 지나도 가격이 확 다운되고 굳이 저는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약간 인플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실 필요는 없다고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리면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속도 좀 내겠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명문과 신뢰의 그 문제인데요. 이게 아마 이제 남편의 자존심이 상당히 좀 상한 것 같아요. 왜 우리 부모님만. 그런데 이제 여기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나오는 걸 봐서는 분실하는 경우가 잦다.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차액을 용돈으로 드린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부모님이 휴대전화를 갖다가 비싼 걸 사드렸는데 한 번만 더 분실을 하게 되면 남편의 목소리가 상당히 설득력을 갖다가 잃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래서 가장 더 핵심적인 건 뭐냐면
부모님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사실은 이제 OX 문제이기 때문에 X를 하긴 했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이것은 부모님들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백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 돈 없으니까 부모님 싼 폰 사드리자 이런 식으로 놨다면 남편이 화내는 게 맞는데 분실도 자주 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일단 본인들 중에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 휴대전화 몇 년 동안 계속 쓰시거든요. 그리고 쓰시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차액을 용돈으로 드린 예. 그런 생각이라면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전혀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무슨 뭐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야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자, 이 기자 좀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어요. 소수 의견. 그 제 친구 할머니가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할머님 어떤 거 쓰고 싶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접는 거 쓰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최신 폰. 네, 최신폰, 폴더블 이런 폰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 할머님들도 어머님 우리도 좋은 거 아버님들도 쓰고 싶어 그러시구나. 네, 그 좋은 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의사를 좀 여쭤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요, 집이.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동그라미를 선택을 했는데요. 가족 여러분들도 비종님, 부모님도 좋은 거 쓰고 싶어 하십니다. 혜진님, 현명한 아내 둔 걸 모르고 보복을 걷어차네요. 옛님, 비싼 폰은 분실해도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포 사시는 남정숙 여사님 보고 계시죠? 지난 25일 오전 9시쯤 수락산 가셨다가 하산하실 때 낙상사고 당하셨다고요. 심지어 머리까지 다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한 간호사분이 짠 하고 등장하셨고 얼음팩까지 만들어서 응급조치를 해준 덕분에 무사히 하산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경황이 없었던 나머지 간호사분 이름도 묻지 못했다는 거죠. 자, 지난 25일 오전 수락산에서 낙상사고 당했던 여성분 도와주셨던 간호사분, 남친과 함께 왔었다는 그 간호사분, 남여사님이 찾고 계십니다. 잭시믹스의 경쟁 상대? 能让14亿人都喜欢吗？해본나카라자嫌だからね。 잭시믹스는 한계를 넘어 세계를 넘기 위해 전 세계 80억 명의 당신과 경쟁 중. 잭시믹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이치.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이상 찌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직전에는 아버지에게 전화해 살인을 예고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새롭게 드러난 정유정의 행각을 들여다봅니다. 자,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10회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정유정 사건 조금 끔찍합니다. 하지만 끔찍하다고 해서 이걸 눈을 가린들 없는 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괴물들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대한 예방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저희 JTBC 보도로 새롭게 전해진 내용인데요. 정유정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110회 넘게 공격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또 심지어 치명상을 주지 못한 어떤 신체 부위에서도 피해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도 흉기를 휘두른 걸로 나타난 거고요. 특히나 가볍게 공격한 부분도 다수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공격을 당하고 10분 정도 지난 이후에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시신을 유기하기 전에 지문 감식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 신체 부위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피해자의 부검 결과서를 분석한 법의학자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일반적으로 양팔에 있는 손상은 반항은, 저항은으로 보거든요. 네네. 남이 찔리려고 그러면 그걸 저항하는 거 네네. 그런 걸로 봐야 되는데 예. 죽은 사람은 좀 특이해요. 손바닥을 칼 끝으로 콕콕콕콕 찔른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데 찔른 거예요. 자, 교수님이 조금만 보충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그 정유정의 그 범행 동기가 살인을 해보기 위해서 해보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면식도 없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이정빈 교수 저분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전혀 그 본인의 어떤 그 살해의 어떤 급수하고는 상관없이 한 10분 정도 순전히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분노, 그것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실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갖다가 지연시킨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감 능력이 상당히 결여가 돼 있는 이 사이코패스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받을 때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살인자들이 검찰에서 피해자 사진을 보여주면 보통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봤다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진짜 좀 황당한 건 검찰 조사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피해자가 살아서 나에게 말을 했다. 아무래도 내 정신 상태가 이상한 것 같으니 정신 감정을 해달라. 근데 저 얘기를 딱 들으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사건 반영 시청자분들이라면 아 하고 딱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심신미약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범행 전에 정유정이 자신의 친부와 전화 통화를 한 내용, 그걸 저희가 어제 JTBC가 처음 전해드렸단 말이죠. 사건 3일 전에 2시간가량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 통화를 했고 그때 좀 울기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이제 아버지가 녹취한 내용을 검찰에도 아마 제공을 하신 걸로 보여요. 그리고 그걸 사후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말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큰일을 저지를 것 같다. 그러면 아빠도 고통받을 것이다. 이 얘기를 이 혹시 이제 어떤 살인을 예고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JTBC도 보도를 했는데 다만 이 아버님이 느끼기에는 그때 살인을 저지를 것 같다라는 식으로 예고를 하는 걸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아버님은 또 이제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간에 이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사이가 아주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고 이 사건 있기 얼마 전에 여행도 같이 다녀왔다. 만약에 그런 거를 살인을 암시하는 걸 만약에 있었다라면 못 알아차린 자신이 잘못이지만 지금 좀 너무 일방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또 반박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조금 전에 그 정유정의 아버지가 저희한테 뭐 입장을 전해 왔더라고요. 자, 이 평소에 그 부녀 간의 사이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 조사 단계까지는요. 아버지랑 정유정이 오히려 사이가 좀 무척 좋았던 걸로 파악이 됐었습니다. 체포됐을 당시 정유정이 가장 먼저 연락을 했던 것도 아버지였고 또 정유정 자백 과정에서 아버지의 설득이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이 경찰에 의하면 아버지는 따로 살기는 했지만 자주 딸을 챙겨왔고 또 돈을 버는 족족 딸에게 보내줬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자, 검찰에서 보는 범행 동기 중 하나는 정유정이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양 변호사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이 정유정의 아버지는 우리 부녀 사이 괜찮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유정의 진술에 기초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정유정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다. 1살 때 엄마가 곁을 떠났고 6살 때는 아빠한테도 버림받아서 할아버지 손에 자랐다. 그리고 6살 때부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불우한 환경 때문에 내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할아버지와 계속 살아야 되는지, 맞지도 않는 할아버지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좌절했다.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뭐 범행 동기라는 취지의 진술했습니다만 아까 그 아버지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지금 이 정유정의 얘기도 신뢰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일단 교수님께는 제가 마무리로 좀 질문을 드려보고요. 자, 양 변호사님. 정유정 첫 공판 준비 기일이 날짜가 나왔습니까? 7월 다음 달 14일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고요. 뭐 많이들 뭐 아시겠지만 준비 기일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 어떤 재판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 뭐 증인은 몇 명을 부를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공개한 재판도 아니고 정유정이 꼭 출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 안 나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고요. 어쨌든 구속된 상태의 피고인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아마 변호인이 나와서 그날 어떤 일정 조율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교수님 두 가지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정말 이미 사망한 피해자를 향한 그 정말 말로 담기도 힘든 그 끔찍한 짓, 그리고 이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 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그 어떤 심리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그 사람이 내면적으로 어떤 얘기를 진술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지금 이제 정유정이가 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진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게 이제 부모건 또는 뭐 경찰이건 검찰이건 정유정의 마음은 정유정 본인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온보현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네네. 네, 온보현 사건 같은 경우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어떤 뭔가의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자기는 범행을 한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뭔가 또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잘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정유정의 내면적인 어떤 그 불만 이런 것들도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 물론이죠.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정말 너무 끔찍했던 범죄여서 저희가 참 이거를 어디까지 전해드려야 될지 저희도 수위를 참 조절하는데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에 수영까지 운동을 너무나 좋아했던 초등학생 5학년 아들. 훗날 유도 선수가 되고 싶다며 선수반까지 등록할 정도로 열성적인 아이였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4월 평소처럼 아들을 유도관에 데려다준 40대 가장은 관장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이가 훈련 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나 의식을 잃었던 아들은 뇌출혈 판정을 받고 5살 지능으로 돌아가 지금까지도 집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관장은 자신의 잘못이 없다며 버젓이 상호까지 변경해서 유도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고가 난 지 1년이 넘도록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부모. 과연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자, 초등학생 5학년의 학부모가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게 유도장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네,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유도학원에서 뇌출혈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해당 글쓴이랑 직접 연락을 취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글을 올린 사람은 40대 가장이었고요. 초등학생 5학년 12살 난 큰아들이 이 어릴 때부터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태권도, 수영 이런 걸 꾸준히 시켜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부터는 유도 학원을 보내게 됐는데 처음에는 매일 1시간 정도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아이가 나 다음에 커서 유도 선수 되고 싶어 이런 얘기할 정도로 흥미를 가졌고 그래서 이 선수반에 등록하고 싶다고 아이가 졸라서 마지못해 등록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선수반에 등록한 이후부터는 매일 4시간씩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날벼락이 쳤습니다. 선수반에 등록할 정도면 평소에 굉장히 건강했다라는 얘기고요. 부모님들도 컨디션 조절에 신경을 일부러 썼답니다. 일부러 뭐 체험학습 같은 거 갔다 오는 날은 좀 쉬도록 만들고 이 사고 당일도 3시간 동안 낮잠을 재워서 데려갔대요. 근데 아버님이 평소에 이제 유도 학원까지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렇게 픽업을 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차로. 그래서 그날도 데려다 주고 나서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관장한테서 아이가 쓰러졌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119 구급대원하고 함께 유도장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이가 바닥에 쓰러져서 의식이 없었고요. 관장과 또 주변의 관원들 한 10명가량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뭐 아이가 의식이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고야. 지금 뭐 자초지종 물을 상황이 아니고 일단 병원으로 옮기고 이제 그제서야 아버지가 의사한테 설명할 길은 없죠. 지금 보복도 못 벗고. 네, 맞습니다. 예. 아버지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결국 관장이 설명을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관장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자신하고 1대1 그 개인 연습을 하고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본인 관장 쪽으로 이렇게 아이가 걸어오는 도중에 그냥 아이가 스스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날 아이가 어딘가에서 부딪히거나 한 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하지만 모든 게 내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진료 및 정상생활이 가능할 때까지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보이며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 관장은 일단은 아이가 걸어오다 그냥 픽 쓰러졌다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MRI하고 CT 검사를 해보니까 외부 충격에 의해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력에 의해서 머리 내에서 출혈이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문제는 이 사고가 난 지 한 달 이후까지도 의식이 없다가 깨어난 이후에는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거예요. 뇌병변이라든가 지적 장애 그리고 인지 능력이 5살 미만으로 나타났고요. 아이고야. 현재 이제 시야 장애 검사를 갖다 통해서 특히 오른쪽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걸어가다가도 물건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말도 어설퍼졌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난 뒤에 내가 뭐 먹었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가 됐다는 것인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집에 가지 못하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쩜 12살짜리 아이가 큰아이가 세상에 5살 지능이 됐습니다. 예? 네, 그러게요. 게다가 이 상황에서 이제 아이를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이가 의식을 찾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을 했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체육관에서 뭐 보험 같은 거 들어놓은 게 없냐. 그리고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관장이 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건 좀 미뤄달라. 법적 조치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소문이 나게 되면 내가 일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오히려 뭐 피해 배상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하. 좀 미뤄주고 있었던 사이에 다시 또 치료비 얘기를 꺼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피해 학생의 부모님의 얘기입니다만 그러고 나서는 지금까지 보험료가 아주 조금 나오긴 나왔는데 지금까지 병원비가 1억 원이 넘게 치료비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너무나도 턱없는 금액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 관장이 처음과는 달리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던진 적도 없고 뭐 때린 적도 없고 본인이 관장이 생각하기에는 훈련을 너무 많이 해서 피로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어딘가 이상한 최초 진술과 바뀌어버린 이 관장의 태도. 자, 결국 부모는요, 그날 유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사고 발생 2달이 지나서야 그럴 수밖에 없죠. 저희 소문나면 이거 영업에 좀 지장 생기고 그러면 저희가 병원비 내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만류를 해서 그냥 참고 있다가 자, 결국 2달이 지나서야 목격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날아가는 수준입니다. 자, 유도관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한 명씩 계속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때 한 남자 고등학생에게 거의 사람이 뿅 날아가는 수준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게 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목격자 학생이 찾았는데 이 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관장이 그거가 하니까 관장하고 연습하는 관장이 거치기 이렇게 하면 애가 거의 날아갈 수준으로. 근데 보통 애들이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했고 훈련도 평소보다 더 많이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날에 더 많이 시켰고 애가 엄청 힘들어했는데도 계속 관장이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제 조카 녀석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관장, 특히나 이제 관장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 상대로 할 때는 지극히 조심해서 이렇게 뭐 시범을 보이거나 겨루기를 한다는 건데, 자, 180에 체격도 건장한 관장이 초등학생 5학년짜리를 상대로 이게 납득이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무도 같은 경우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기술도 기술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방점을 둬야 되겠죠. 저도 이제 옛날에 유도를 해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엎어치기라고 하는 것이 상대의 도복을 갖다 잡아가지고요. 자기 자기 쪽으로 잡아다니면서 몸을 갖다가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엎은 상태에서 다리를 갖다 쭉 피면서 상대 잡은 손을 자기 쪽으로 빠르게 잡아다니면 거의 원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수준이 돼요. 제가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제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상당히 힘들어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장이라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어떤 훈련을 갖다 과하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얼마 전에 다른 곳하고 이 아이들끼리 대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학생하고 대련을 하다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제 줄넘기 훈련도 시키고 해서 혹시 이렇게 강도를 세게 한 것은 이 시합에서 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이 이제 사고 나기 직전에 체격이 비슷한 친구들하고 이 아이가
저렇게 대련을 하는 모습인데요. 자, 백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당사자는 지금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현장, 예. 그 당시에 사건 당시에. 그리고 그때 목격자가 있었던 그 고등학생은 유도관 그만두고 지금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하. 목격자 진술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관장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고 아이가 걸어오다 쓰러졌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를 한 게 아니라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보낸 이유는 나머지 목격자의 진술 등의 문제가 아니라 뭐 대한의료협회를 통해서 아까 외력에 의해서 생긴 뇌출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마 좀 추가가 돼서 고의로 그랬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최소한 과실로 이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기소 의견을 보냈는데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도 없고 추가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검찰 입장에서는 뭐 전문가의 필요 의견을 한 번 더 물어봐야 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제 지금 여기 뭐 기소 중지라는 표현 썼는데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 중지는 이제 피의자의 소재 불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목격자인 뭐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 참고인 중지 상황은 아닌지 어쨌건 지금 현재 수사는 좀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이 부모님이 저희에게도 이렇게 연락을 주신 것이 결국은 그때 그 상황을 증언해줄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도장에 CCTV가 없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는 게 이 최우선인 상황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단 한 명의 목격자라도 찾고 싶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해당 관장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사실 개의치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장이 교도소 들어간다고 해서 아이가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이유를 댔고요. 하루빨리 합의라도 해서 아이를 살려야 하는 입장이고 앞으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이겨낼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난해 4월 18일 수요일이었습니다. 대구시 달서구에 위치한 유도장이었는데 지금은 뭐 상호를 바꿨다고 하는데 당시 초등학교 5학년 아이와 함께 유도 선수반 저녁 수업을 들었던 목격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 한 아이와 그 가족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내가 그 장면을 봤다, 목격했다 싶으시면은 용기 내서 꼭 사건 반장 저희 지금 이메일 나가고 있죠? 꼭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가짜 택배로 50대 여성을 유인해 둔기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과 피해 여성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정말 이 사건 보면은 택배 받기도 이제 무섭습니다. 네, 지난 20일 오후 2시 10분, 그러니까 대낮에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이 택배를 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40대 남성이 문 앞으로 와서 둔기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여성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는 등 이런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택배가 오면은 네. 그걸 뭐지 하고 확인하려고 고개를 딱 숙이잖아요. 허리를 그렇죠. 숙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저렇게 내리친 겁니다. 근데 저 40대 남성이 택배를 둔 장본인입니다. 아, 진짜요? 여기서부터가 좀 황당한데요. 일단 저 40대 남성이 가짜 택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끼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저 피해자 집 앞에 놔둡니다. 그리고 초인종도 누른 게 아니에요. 그 피해자 50대 여성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택배가 있으면 지금 뭐지 하고 이렇게 이렇게 밑에 내려다볼 그 타이밍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단에 숨어 있다 갑자기 튀어나와서 손에 있던 둔기를 가지고 갑자기 이 피해자를 공격했던 겁니다. 1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저렇게 했다? 이거는 작정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지금 피해자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원한 관계도 없고요. 게다가 피해자가 저곳으로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피해자를 노렸는지가 굉장히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여성의 비명소리를 듣고 아들이 뛰쳐나왔는데 그 아들이 뛰쳐나오니까 바로 상당히 높은 곳인데 층수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서 급히 도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저 남자 대체 저 아파트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스터키를 가진 남자는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네, 다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요, 해당 아파트의 보안요원 출신이었습니다. 퇴직 당시에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반납을 하지 않았다가 범행에 사용했던 겁니다. 아, 교수님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또? 글쎄요, 이 아파트 보안요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퇴직을 했으면 저 마스터키를 왜 회수를 갖다가 안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사건이 그 피해자의 아들이 집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더 나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1시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아,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냥 꼼짝없이 앉아가지고 그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문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잡혔어요. 네, 맞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CCTV 등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저런 행동을 왜 했을까? 그렇죠. 경찰이 그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남성의 대답이 좀 다소 황당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서 저 주소지에 찾아간 거다. 그럼 네?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저렇게 뭔가 복수와 같은 저런 행동을 한 건 다른 사람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주소를 잘못 찾아갔다. 라는 것이 이 남성의 얘기인데요. 그럼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 그럼 원래 당신이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누군가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까지 나온 기사상으로는 그 부분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일단 그 형사 과정을 취재하는 내용을 보면 누군지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노렸던 사람은 누구다. 근데 어쨌건 이 피해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이 사람한테 그럴 행동할 의도가 없었는데 주소를 잘못 찾아가서 저런 행동을 한 거다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종합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찰이 지금 추정하는 범행 동기는 뭔가요? 뭐 아직 수사 단계니까 확정적이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남성이 빚이 좀 많았고요. 저 아파트 자체가 아주 뭐 호화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혹시 돈 때문에 이런 것을 벌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목적 동기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남성이 범행 도구로 우산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우산? 자, 그리고 도대체 그리고 자기가 노렸던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치죠. 자,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그 사람이 아닌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경찰에서 진술하고 있는 그 내용과 그 당시 상황을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진술, 즉 범행 동기를 갖다가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동네가 본인이 어떤 금전적인 그런 이유로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또 이유를 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수사 결과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조금 아리송합니다. 지금 경찰도 저희 취재에 그렇게 뭐 이렇게 원활하게 대응을 하지 않아서 저희도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쨌든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2016년 9월 17일) 이날은 추석 연휴가 막 끝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가톨릭에선 순교자들의 대축일 미사를 드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주의 한 성당에서도 이날 새벽 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만은 아침까지 혼자 남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누군가 순식간에 흉기를 휘둘렀고 공격당한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 천거루이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는 제주 성당 살인 사건을 따라가 봅니다. 자, 2016년 제주를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입니다. 범인 잡혔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신상도 공개가 됐습니다. 천궈루이, 중국인이었는데요. 자,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좀 따져보죠. 네, 2016년 9월 17일 토요일 아침 8시 45분쯤에 제주도 대주시내 연동의 한 성당에서 신고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신고한 사람이 61살 여성 김모 씨였는데 성당에 누군가가 들이닥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은 제주시에서도 가장 번화한 동네에 있는 성당이었는데 김 씨는 가슴과 배 등을 3-4차례 공격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를 한 상황인데 당시까지만 해도 전화 걸고 또 용의자 인상착의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최초 보도를 보면요. 제주시내 성당에서 살인 미수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김 씨는 제주시내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인지 끝내 숨졌습니다. 일단 잡아야죠, 빨리.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날은 이제 추석 연휴가 막 끝난 그 토요일이었고요.
뭐 한국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축일 미사가 있었던 날인데 일단 이 성당에서도 새벽 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해자 김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하필 안타깝게도 혼자 이 성당에서 이제 미사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주변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일단 특정을 했는데 지금 이 피해 장소가 제주잖아요. 예. 제주라면 맨 먼저 걱정해야 되는 게 돌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섬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항, 항만 등의 이제 인력까지 다 투입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이제 범인이 사용한 것,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이 좀 발견이 됐는데요. 가방, 흉기 같은 게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중국인들이 많이 신고 입는 그런 중국제 제품이었다. 이런 게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뭐 일단 추려지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경찰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에 그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CCTV 관제센터에서 용의자로 보이는 그 중국인 남성을 포착했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디냐면 이제 서귀포시 보목동 쪽이었는데요. 성당에서 이 사람은 바로 도주를 해서 택시를 잡아 타고 미리 그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비한 그 지도에서 목적지를 갖다가 손으로 집어서 기사에게 알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 사람이 서귀포 쪽에서 어디 갈 데를 갖다가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뭐 서귀포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7시간 만에 이 사람을 갖다가 오후 4시 5분에 검거를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경찰에서 모든 것을 다 자백을 했고요. 이 사람의 그 신분은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청거루이라고 해서 4일 전 항공편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하필이면 당시 2016년 7월 그 몇 달 전에 우리 사드 배치 발표 이후에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또 보복 조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던 그때와 겹쳐서 더 이 사건이 많은 좀 파문을 낳았었는데요. 자, 51세 천거 루이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서 카메라 앞에 얼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보고 계시죠. 가족이 하고 싶은 말. 对不起. 죄송합니다. 지금 심경은现在您的心情觉得很平常. 그냥 평상시와 같답니다. 너무 멀쩡한데요. 그러게요. 뭐 내가 무슨 일을 했어 싶을 정도의 멀쩡한 얼굴이고요. 도대체 왜 그런 얘기를 저질렀냐라는 첫 질문에 대해서 원래 그 여성에 대한 원한이 많아서 저지른 범행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서 이혼을 2번을 했거든요. 예. 근데 2명의 부인이 다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런 마음, 화가 난 마음을 회개를 하려고 성당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혼자 있는 걸 보고 또 기도하는 여성을 보니까 또 그 분노가 일어나서 갑자기 그 피해자를 해쳤다는 거예요. 교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일단 저 사람의 종교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가는 천주교인가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여성들이 바람난 거하고 우리 한국 여성 살해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한국까지 와서 저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 와서 여성을 갖다 살해하고 난 이후에 중국으로 만약에 도주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면 예. 자신의 그 범행을 갖다가 은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성당에 회개 기도를 드리려고 가는데 흉기를 챙겨 간다고요? 이상한 부분입니다. 일단 당장 범행 저지른 성당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인근 숙소에 묵고 있었는데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제주도에 들어오자마자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우발 범행보다는 계획 범행에 지금 이게 무게가 실리는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흉기는 저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과일 깎기 위해서 샀다고 했는데요. 과도라기에는 지나치게 길고 예리한 모양이었습니다. 또 범행 전에도 이 해당 성당을 2~3차례 방문을 했고 또 인근에 있는 다른 교회도 가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범행 대상과 장소를 물색한 걸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로 이 성당 안으로 들어
들어갔고 도주하기까지 채 3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잡혔을 당시에 돈, 귀중품, 여권 이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외에 이 호텔에 남아있는 짐을 봐도요. 9일 여정으로 왔다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짐이 간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자분의 신고로 119 구급차가 출동을 한 모습까지 보셨습니다. 왜 이랬는지 저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죠. 왜 범행을 저지르게 되셨는지. 我心里不舒服。 전 부인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얘기하셨다는데 어떻습니까? 我很郁嘞。 피해자분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跳4楼为阿姨偿命。 교회 왜 흉기 들고 들어갔는지. 那个不是真，那个不，我想去那儿坐一会儿嘞。 교회는 뭘 회개하러 가시는 분이에요? 我一辈子都不走运，我一辈子运气都不好。 아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 뭐 아까 과도를 뭐 예를 들어서 과일 깎으려고 샀다는데 그걸 왜 성당에 가서 과일 먹을 것도 아닌데 저 왜 들고 왔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약간 정상적이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당시 프로파일러들까지 투입이 돼서 또 분석을 해보니까 저 총거루이가 망상장애 의한 비합리적인 사고의 양상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면담 과정에서 이제 피해자가 사망했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전하니까 갑자기 여기서 저도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중국 정부가 머리에 칩을 심은 바람에 중국을 떠나 고통을 줄이고자 범행을 했다. 칩에 의한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내가 중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중환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야 그 고통이 해방된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는 정상이다 또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또 일각에서는 이게 또 심신미약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려고 한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검사까지 해봤습니다만 일단 이 청거루이 조현병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제 이런 걸 접할 때마다 아 정신질환자를 연기하고 있구나라는 느낌밖에 안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혹시나 했는데 역시가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바람핀 자기 그 전 부인들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 여성을 살해했다라고 얘기했다가 머리에 중국 정부가 칩을 심었다. 나는 또 정상이다. 소위 얘기해서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미치지 않은 것이니까 자신의 어떤 그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최후의 발악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양 변호사님, 왜 하필 제주도였을까요? 물론 제주도 아닌 다른 곳에서도 저랬으면 안 되겠지만 이자가 자기 말로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범행 대상이 상대적으로 범행이 쉬운 여성을 공격을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데 비자를 받기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근데 당시 제주도 이제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로 바꿨고요. 무비자였죠.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올 때부터 그 여성을 해치려고 처음에는 성매매 여성을 이렇게 목적을 삼았는데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여의치가 않으니까 제주 시내에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또 여성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나 성당으로 그럼 또 최종적으로 바꾼 이유는 뭐냐면 정말 이것도 계속해서 정말 어이없는 얘기인데 내가 성당에서 사람을 해치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날 용서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당에서 사람을 해쳤답니다.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계속 저희가 전해드리고는 있지만 참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쭙겠습니다. 이 피해자분이 참 그 당시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제주 지역에서. 자, 그런데 아무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그 새벽 미사를 드리다가 거기서 저런 변을 당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그 피해자분의 빈소가 사건 현장이 됐습니다. 워낙 독실한 분이셨기에 그 빈소 그리고 장례 미사도 성당 그 현장 사건 현장에서 진행이 됐대요. 그래서 정말 그 가족분들이 너무너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역설적 이게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내가 여기서 저런 일을 당했는데 여기서 이런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그 상황이 자, 백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런 일 볼 때마다 그냥
중국으로 송환을 해서 거기서 처벌받게 하는 게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중국으로 송환해서 또 어떻게 처벌받을지 그 뭐 저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속지주의 때문에 한국에서 발생한 범행이고 또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저희가 아까 자기 머리에 중국 정부에서 칩을 씹었다느니 갑자기 정상이라느니 이러면서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것처럼 연기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망상장애가 인정돼서 심신미약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이 돼서 그래서 결국 이제 1심에서 저렇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 과정 내내 이렇게 좀 차분하다가 갑자기 형 선고가 나니까 억 하고 소리 지르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 증세도 보였다고 하고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25년 선고하니까 네. 억하고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판결에 불만을 품고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도 항소를 했고요. 항소심에서도 역시 아무리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행 동기와 수단을 보면 너무 잔혹하고 이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이 된다라고 해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만 이게 대중들의 법 감정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자 교수님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사실 이제 이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제주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제주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반감 같은 것이 상당히 좀 늘어났고요. 또 제주의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99%가 이제 중국인이다 보니까 무사증 입국 제도를 갖다 폐지해라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상호 호혜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법을 갖다가 이 친구들이 너무 만만하게 보나 하는 거 하나 하고,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 30년이면 우리 세금 가지고 30년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자관 이 사건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이 당한 이 유가족들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받은 것인데, 지금 이 외국인 범죄가 우리나라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시점이 아닌가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죠. 오늘 첫 번째 픽 태국으로 갑니다. 고속도로 위입니다. 스포츠카 한 대가 빠르게 달립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외제차 한 대가 엄청난 속도로 뒤따르는데요.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가 결국 저렇게 충돌하고만 두 차는 방향을 잃고 옆 도로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두 차량에 부딪힌 트럭 한 대가 기우뚱하더니 결국 옆으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쓰러진 트럭 뒤에서 어려 보이는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복된 이 트럭, 어린 학생들을 싣고 가던 스쿨버스였던 겁니다. 이 버스에는요, 무려 14명의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충돌 당시에 아이들은 차 안에서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요. 주변 어른들의 도움으로 차 안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고 정말 다행히도 14명의 아이들 모두 큰 부상 없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충돌한 스포츠카는 도로변에 있던 한 채소 가게로 돌진해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 가게 안에도 아무도 없어서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비싼 차인데. 사고 원인이 된 회색 차량 운전자, 앞선 트럭의 시야가 가려서 이 스포츠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도 과속을 한 본인 잘못이라면서 아이들의 부모들을 직접 만나서 사과를 전하고 또 치료비도 전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에 연루된 새 운전자를 불러서요.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길을 걷던 사람들이 한 곳에 멈춰서서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그곳엔 보도블록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다들 그 주변에 서서 빠진 보도블록 안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한 노인이 그 주변을 걸으면서 더 가까이 가보는데요. 불안합니다. 네, 뒷짐을 지고 살펴보는 순간 보도블록이 무너지면서 그 안으로 노인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안하다고 사람들은 했잖아요. 놀라서 뒷걸음질 치는데요.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在那里喊要不要过，从这里过，不要从这里过。一个老人过来，他撞过去就踩到那个有1米多一点，那个上面有砖头。后续这个老人已经被送到医院去了。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 좀. 아유. 네, 아무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 시민이 발벗고 나서서 이 싱크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요. 안에 빠진 노인을 밖으로 꺼내 올렸습니다. 아이고야. 이 노인은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도 살짝 긁힌 상처 외에는 무사하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내린 폭우로 집안이 약해져서 이 싱크홀이 발생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낚싯줄을 건져내며 낚시를 끝내고 뒤돌아섭니다. 근데 그런 남성 뒤로 연못에서 무언가가 튀어오르는데 남성은 재빨리 도망가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멀리 떨어집니다. 악어가 나왔어요. 세네요. 네, 연못에서 튀어나온 거 바로 악어였습니다. 악어는 남성을 한참 동안 주시하다가 네, 다시 발길을 돌려 저렇게 연못 안으로 돌아갑니다. 저 남성이 조금이라도 늦게 발견했다면 저 상황에서 조금만 늦게 발견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요. 다행히 남성은 악어가 따라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저 잔디 넘어 아스팔트 위로는 안 갑니다. 거긴 안 가네요. 네. 근데 저 지역에만 저런 악어가 10만 마리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기 어디라 그랬죠? 악어가 생각보다 아주 빠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평균적으로 시속 12km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요. 한 악어 전문가는 아마 낚싯줄에 달린 미끼를 보고 악어가 다가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이날은 다행히 사람들이 급히 피하기도 했고 또 다행히 악어가 저렇게 얌전히 다시 연못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간담이 서늘해지는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하네요. 양 변호사님 사우스캐롤라이나. 저기 못 가겠습니다. 네. 근데 주변 사람들은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들한테는 10만 마리니까 일상인 거예요. 저런 약간 일들이. 도마뱀 느낌 나나 봐요. 좀 큰 바퀴벌레 이런 거 본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어우. 예, 무섭습니다.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셀카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로 사람이 보입니다. 계곡 옆 돌 위로 엎드린 채 누워 있는데요. 뭐요? 그냥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비탈에서 그만 미끄러져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것입니다. 심각한 사고로 다른 관광객들과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구조하는 상황에 아까 그 여성 쓰러진 사람을 배경으로 심지어 환한 미소까지 지어 보이면서 제발. 셀카를 찍고 있었던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가면 안 되는 안전띠까지 넘어가서 저런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사이코패스 무슨 패스 같은데. 멀지 않아요. 네, 이 영상이 SNS 퍼지자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돕지는 않을 망정 웃으며 사진을 찍다니 소름 끼친다.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다. 이런 여성을 비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자,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관광객은 들것에 실려 현장을 빠져나가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교수님 짧게 약간 무슨 패스 계열 같지 않습니까? 네, 좀 패스 쪽 가깝네요. 왜냐하면 저 웃는 얼굴이 굉장히 섬찟합니다. 야 이거 충격입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한 바다표범이 보드 위에 앉아 있는 한 서퍼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보드 위로 저렇게 성큼 올라오는데요. 슬쩍 누워보더니 옆으로 또 대구르를 굴러서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보드 위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서퍼와 마주보기까지 합니다. 서퍼도 이런 바다표범에 놀라지 않고요. 오히려 자리를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닙니다. 네, 이 바다표범 이곳 서퍼들에게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서퍼들의 보드를 내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서핑을 즐겼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His face was really close to me as if he was gonna kiss me, like such a magical moment of connection with the nature. 네, 이 바다표범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서퍼들에 따르면 얼마 전 이 바다표범의 어미가 상어의 공격을 받았고요. 새끼 바다표범 홀로 이 해변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새끼 바다표범은 해변 근처에서만 머물면서 서퍼들의 보드를 옮겨 다니면서 서핑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에 당국은 이 새끼 바다표범을 구조할까 생각도 했지만 홀로 충분히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퍼들도 새끼 바다표범이 앞으로도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장기 기자가 약간 이 서핑 좀 할 줄 알잖아요. 살짝 할 줄 아는데 저 바다표범이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사람보다 더 서핑을 잘한다는 저 바다표범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덥습니다. 진짜 밤에.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